네, 이제 경제윤리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주거 약자들, 뭐 임대주택을 비롯한 이런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로소득세를 더 받아가고 뭐 기타 뭐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이런 거는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고 또 시민들의 불만이 가득할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서 불로소득의 전부를 환수하면 좋지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저항이 심하니까. 아주 일부죠. 일부를 환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재원으로 복지에 대한 기금도 쓰고 또 할 수 있다면 다른 큰 테마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 있고 또 LH 이런 공공주택을 건설하는데도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적자가 당연히 임대주택은 적자가 되겠죠. 민간 사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임대주택 가뜩이나 적은데 더 줄여라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국토보유세인데 국토보유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토지공개념도 잠깐 언급을 해야 돼서 그 주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참고 문헌만 토지공개념은 하나 더 말씀드리고 헌재에 나왔던 판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국토보유세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김윤상 박사가 쓴 알기 쉬운 토지 공개념 경북대 출판부에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근데 작고 뭐 필요한 내용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면 좋겠습니다. 자, 토지 공개념 하면 논쟁이 좀 되다가 쑥 감춰졌고 들어갔고 그리고 특히 교계, 기독교계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아주 이거는 좌파적인 개념이니까 거의 뭐 얘기가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게 정말 기독교인들, 기독교 신학자들이,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더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천연자원, 햇빛과 물과 공기와 이 지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동물이잖아요. 인간이 물속에 사는 게 아니라 땅에서 살잖아. 땅에서 산소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 토지의 양은 제한돼 있잖아. 무한히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정부가 마음 먹었다 그래서 다 국민들한테 1000평씩 만들어가지고 나눠주자.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 재화와는 달리 토지는 양이 제한된 천연 자원이니 사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정부가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공익을 생각해야 된다. 그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그게 기독교 사상과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거고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사상인가요? 물론 그거를 폭력 혁명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뭐 지주들을 죽이고 북한이 공산혁명 또 마오쩌둥이나 레닌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당연히 기독교가 반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함으로 해서 그걸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자는 얘기하는데 그걸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좌파 사상이다, 공산주의 빨갱이다 이렇게 외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제가 올해 쓴 약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논문, 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그 글이 이제 신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논문이고 통과될 때도 진통이 많았어요. 어떤 심사위원이 지금 제가 말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좌파 사상이고 자유시장 경제를 위협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라서 승인할 수 없다. 논문이 거부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찾아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떻게 판례가 나왔는가를 찾아봤는데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토지의 자의적인 사용이나 처분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특히 도시와 농촌의 택지와 경지, 녹지 등의 합리적 배치나 개발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올바른 법과 조화 있는 공동체 질서를 추구하는 사회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의 경우보다 더욱 강하게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소원 헌재 1989년 12월 22일 88 헌가 13회 결정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누가 헌법 소원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감소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자신의 토지를 장래 건축이나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가능성이나 신뢰, 이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98년 12월 24일 89 헌마 214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헌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이거를 계속 논쟁하려는 건 아니라서 김용상 박사의 그 책 얘기를 했고, 제가 블로그 강의안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임대주택을 더 지으려면, 또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환수하려면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게 부동산의 실제를 알고 있는 학자들이 계속 건의한 건데, 문재인 정부도 그 건의를 안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망한 거죠. 시도는 집값을 잡으려,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역대 정부보다 더 크게 올려놔 버린 거잖아요. 그 얘기도 뭐 차차 하겠지만요. 자, 신도시 개발을 해서 집을 계속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가구당 주택 보급률은 1이 넘었어요. 1이라는 건 국민 모든 가구당 집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양을 건설했다는 뜻이죠. 그게 넘었어요. 그런데 집 없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51% 가까이가 집이 없어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49점 몇 프로가 집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 여러 채 가지고 있죠? 왜? 보유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보다 집값이 상승하는 게 항상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우상향 그래프, 아주 그냥 수직 상승하는 그래프, 무슨 어떤 주식 투자보다도 어떤 무슨 장사를 하는 것보다 정말 대박 상품이 우리나라 부동산이죠. 특히 서울 부동산, 강남 부동산 몇천 배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취득세랑 양도세를 올렸어요. 김용미 장관이 그건 패착이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뭐예요, 또 물량이 잠긴다고 이제 안 판다고 걱정을 하니까 뭘 했냐면 임대 등록법을 쉽게 해서 면세, 그러니까 감세 혜택을 줬죠. 그래서 수백만 채의 투기꾼들이 사놓은 집들이 임대업으로 등록을 하면서 매물이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세금도 감면이 되면서 수백만 채의 집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 채 집을 사고 막 20채, 30채 이렇게 산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딨어요. 집값은 오르고 세금은 줄여줬는데 뭐가 없어서 그래요? 보유세가 약해서 그래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은 뭘로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냐면 착시를 일으키는 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이다. 계속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그게 맞아요. 근데 평균적인 이제 실질 세율이라고 부동산을 가졌을 때 실제로 내는 세금을 가지고 뭐 감세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업무용 부동산, 그다음에 무슨 뭐 연구센터를 지을 거다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놓은 땅도 많고 개발 안 하는 땅도 많아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위 1%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76%의 법인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가지고 있죠? 계속 오르니까요. 담보 가치가 오르니까. 그거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세금은 싸고. 그러니까 왜 부동산 천국이 되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보유세는 적고 집값의 상승은 가파른데 돈 있는 사람은 이거를 안 사놓으면 바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것도 거기다가 대출을 해주니까 이런 예를 보면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강남에 10억짜리 집을 70% 대출, 7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두세 개를 더 사놨는데 그게 3년 동안에 100%가 올랐어요. 어딘 200%가 올랐어요. 그런데 세금은 200%가 올랐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집이 오른 거는 10억이고 세금이 오른 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손해 본 거예요. 굉장히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돈 뜯어간다고 난리치고 욕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말하는 주위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집이 올라간 거는 생각 안 해요. 세금이 올라간 거만 욕을 해요. 근데 왜 안 파냐? 안 파는 게 이득이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보유세가 약하다는 뜻이죠. 근데 국토 보유세는 대통령령으로 제가 법령을 보니까 최대 4%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진보적인 학자도 4%를 부과하자고 주장한 예가 없어요. OECD 평균이 2.2%예요. 그래서 1% 정도로 시작하자는 제안들을 글을 보니까 여러 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세한 얘기는 제가 강의안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최근에 썼던 논문의 일부를 올릴 테니까요.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경기연구원에서 국토보유세 책을 단행본으로 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공시지가가 한 5천조 원 정도 돼요. 민간 토지가 5천조. 근데 실제로 시가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한 8천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시지가는 법적인 세율을 매길 수 있는 지가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의 영예 상한치 4%를 하면 연간 1인당 국민 우리 5천만 명 1인당 328만 원을 지급할 수 있어요. 1% 정도만 부과해도 국민 1인당 6, 70만 원 정도를 매년 할 수 있어요. 이걸 다 합치면 엄청난 돈이 되겠죠. 그래서 제 제안은 어떻게 했었냐면 모두 기본소득으로 이걸 쓰지 말고 소득 분위로 뭐 3단위 3개 3등급으로 구분 상중하로 쉽게 말하면 해서 이걸 차등으로 분배를 하고 나머지 50% 만약에 뭐 100조의 재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50조는 기본소득으로 차등 지급을 하고 50조 원은 임대주택을 더 짓는데 재원으로 쓰자. 이게 제 논문의 구체적인 그 방안이에요. 해결 방안이에요. 세금이 없어서 증세를 해서 임대주택을 더 짓겠냐? 그럼 얼마나 조세저항이 크겠냐? 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 거죠. 제가 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부동산 투기라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뭐 남들도 다 하고 돈 있어가지고 불법이 아니지. 사고 파는 게 뭐가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에서 뭐가 문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제한된 토지와 집이잖아요. 이걸 내가 많이 사 들어가면은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집값만 올라가요? 월세 올라가고 전세 올라가고 지금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올라갔는데 그게 또 내려가면서 또 문제가 생기죠. 주인이 전세값을 못 돌려주니까 깡통 전세가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집값의 변화는 완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르더라도 약간씩만 물가 수준 정도로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내리니까 이 사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죽고 싶게 만들고 일해봐야 다 월세로 나가고 결혼하기 힘들다. 서울 경기에서 살면서 직장이 다 서울 경기에 있는데 뭐 시골에 싼 집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결혼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 미래에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하나가 불로소득 문화가 팽배하다는 거잖아요. 집 한 채 사면은 10년 회사 다닐 만한 돈을 실제로 벌었잖아요. 3, 4년 동안에. 그러니 얼마나 허탈해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집 멀리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하루에 왕복 3시간씩 써가면서 돈 받아가지고 10년을 모아도 전세값도 못 내잖아요. 대출 이전에다가 끝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돈을 몇 억씩 주지 않는 이상은 나 결혼 못한다. 애를 어떻게 낳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최악으로 가잖아요. 경제 수준은 우리가 세계 10인데 30년 뒤에 40년 뒤에 우리나라는 급격히 망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공유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식량의 문제를 포함해서 그 정신을 생각하면 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잘 만한 쉴 만한 공간이 공유돼야 되는데 독점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 탐욕을 위해서. 이게 어찌 죄가 아니겠어요. 경제윤리, 우리나라 경제윤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기독교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